12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관 8명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정직 6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결정된 판사들의 징계 사유 등을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오늘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징계인은 또 박상원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아울러 상고법원의 비판적이던 판사 뒷조사와 진보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학회 등을 압박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한 이민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등에 개입한 품위 손상 및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6개월에 징계에 처해졌습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박상원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종원 전 차장 등의 지시로 국제인권법학회 탄압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징계인은 국제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판사에 대해선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징계인은 이 밖에 국제인권법 연구의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 회부와 징계위의 오늘 정직 감봉 등 조치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판사 탄핵 등을 촉구하는 성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사법부 추락, 이젠 하다 입찰 비리로 법원행정처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신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현직 법원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 정보화 사업 관련 입찰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 전산국 강모과장과 행정관 등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강 과장 등이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특정 전산 장비 납품, 유지보수업체 2곳에 수백억 원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인 전직 법원 직원 남모 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동구 소재 A사와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업체, 대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 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 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동종업계 다른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하도록 법원행정처와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된 남 씨는 지난 1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A사로부터 오스트리아산 실물 화상기 500여 대를 대당 500만 원씩 25억 원 넘게 구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싼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터무니없는 매입 비리가 이뤄진 배경에 전현직 법원 직원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휴대폰을 사서 포장을 뜯고 개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개통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휴대폰 가게에서 포장을 뜯은 경우 철회를 안 해준 모양인데 공정위가 오늘 철회를 해줘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휴대폰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른바 소비자 단순 변심에 따른 휴대폰 개통 철회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가 오늘 휴대전화 할부거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단순 변심도 철회 사유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은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됐다면 청약 철회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을 뜯는 것이 제품 훼손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또 휴대폰은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 철회 제외 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동차나 보일러 등은 이미 팔리거나 설치되는 순간 중고가 되거나 다시 뜯어서 재포장해 파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휴대폰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 철회 효과 사항이 담겨져 있지 않은 휴대폰 판매 계약서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청약을 7일 이내에 철회하려면 우편을 통해 내용 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네,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기소의원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58분경인데요. 경기도 네. 고양시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탱크에 불이 났습니다. 네. 재산 피해가 약 117억 원 정도 되는 큰 사고였고 17시간 동안 휘발유가 약 282만 리터 정도가 태운 뒤에야 불길이 꺼졌습니다. 당시에 그 원인이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날린 그 풍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서는요 이것을 중실화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이건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서 그 이 스리랑카인 A 씨가 그 해당 탱크에 인화물질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그쪽으로 뛰어가는 것도 있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약 18분간 상황을 목격하고 119 신고할 때까지 18분이 걸렸던 거에 비춰보면 뭐 중실화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뭐 일단 풍등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긴 했지만 풍등을 날린 게 아니라 그 불 붙는 걸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금 중실화가 된 건가요? 이 발표 결과만 보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불이 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예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이런 설명은 조금 그 과정 또는 뭐 그 뒤에 예방 또는 뭐 불이 난 걸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보이기가 쉬워서 이 자체만으로 중실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재판을 간다면은 뭐 쟁점이나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중실화와 관련된 중과실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고 자칫 그래서 예방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중과실이다 이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도 그대로 중실화 의견으로 중실화로 기소할 것인지 이거는 좀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실화가 아니면은 뭐 다른 혐의를 적용할 게 있나요? 뭐 굳이 한다면 실화 정도를 할 텐데 실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등을 날리면 불이 날 수 있다라는
사실관계 그것만 네. 가지고 과연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이 사안은 뭐 경찰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만 그 화재로 인한 결과가 굉장히 큰 것 이런 경우에 간혹 중실화로 의율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중실화는 그런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과실이 큰가 작은가 중과실인가를 따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네. 뭐 검찰이 중실화로 기소를 할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낼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제17회 법조 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만 77세의 문영수 법무사가 수상했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는 게 문영수 법무사의 평소 지론이라고 합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법조 봉사대상을 수상한 문영수 법무사를 만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 봉사하는 삶,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법조협회 회장 대법원장 김명수. 법조봉사대상은 법원과 법무부, 검찰,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등이 회원사로 있는 법조협회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온 법조 종사자들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그 영예의 주인공 전남 담양에 거주하는 문영수 법무사. 눈가와 입가에 깊이 패인 주름에서 세월의 흔적과 연륜이 묻어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상은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는 뜻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수 법무사의 선행과 봉사활동은 36년 전인 지난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던 당시 월급은 지금 생각하면 턱없어 보이는 2만 5천 원 정도. 그러던 어느 날 문 법무사는 신문에서 한 소년이 수술비가 없어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봅니다. 문 법무사는 이에 당시 한 달 월급이 훨씬 넘는 3만 원을 수술비로 선뜻 내놓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빈곤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도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측은지심에서 한 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2달 뒤엔 심장병을 앓고 있던 이 모양에게 수술비와 병원비를, 또 얼마 후엔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고도 학비가 없어 입학을 포기하려던 2명의 학생에게 입학금을 후원합니다.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학비가 없어서 진학을 못한 형편이 있었어요. 또 그 부모님이 고아였고 또 파출부. 근데 현재 모 고등법원 현재 부장판사로 있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면서 만나게 된 이런저런 인연들,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온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문영수 법무사는 소년원으로 내친 김에 고아원으로 우리 사회 가장 그늘진 곳의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법원에 근무하면서 주말마다 광주 소년원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자식 같기도 하고 또 애들을 방치하면 무슨 다음에 큰 무슨 범죄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서 예방 차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소년원을 나와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아이들 중에선 문 법무사 어머니 돈까지 훔쳐 도로 달아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라고 자학하며 비뚤어지기만 하는 아이의 고향이 목포라는 말만 듣고 온 목포를 다 뒤져 부모님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부모가 없었어요. 고아돼서 그 부모를 찾기 운동을 한 몇 달간 했습니다. 특히 목포 고향이 목포란 말만 듣고 다 뒤집어서 못 찾았어요. 한 3년 후인가 그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지금 장가도 가고 또 택시 운전도 하고. 지난 1999년 광주지법 담양군 법원 사무관을 끝으로 법원을 나와 법무사 개업을 한 뒤엔 다문화가정 정기 후원과 무료 법률 상담 등 문영수 법무사의 사람 좋은 오지랖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36년간 이어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더 어긋나고 비뚤어질 수도 있었던 인생들, 제자리를 찾아 잘 자라준 것이 보람이고 흐뭇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소년 지금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알아보면서 그것도 반갑더라고요.
그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니까 참 보람이고 그럽니다. 돈으로 다 환산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문영수 법무사가 기부한 금액은 모두 4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훗날의 약속이나 연말의 성금보다 당장 작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주라는 말로 문영수 법무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할 때에 난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흠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같이 좀 선행을 베풀면은 그래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문영수 법무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선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사 인사관계법령 재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연속근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제한 대폭 강화, 부장검사 보임 위에 지방청 필수근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앞으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방송법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2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